그럼 이제 복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저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장애를 보는 관점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 모형도 쓰기는 하죠.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장애를 죄까지는 보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지게 하지는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부모님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하는 그런 도덕적 모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의학적 모형은 제가 특히 한국에서 교사를 할 때는 의학적 모형이 훨씬 더 지배적이었죠. 지금도 조금은 지배적이에요. 부모님들도 정상을 바라는 부모님들이 의학적 모형에 의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장애는 질병이고 치료의 대상이고, 그러니까는 의료 전문인을 중심으로 해서 선치료, 후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의료진의 중심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나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의료 중심의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런 모형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환경과 사회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는 늘 요구한다. 그 시민들에게 이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기능 중심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능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장애가 없는 것이고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애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지체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아마 의학적인 모형은 지금도 수술방을 쫓아다녀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모형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면 기능적인 걸로 보면 저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뭐 뛰어다니는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적 환경적 모형으로 보면 저는 장애가 아닌 거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거는 마이너리티 모형으로 보자. 소수권자의 위치로 보자. 그러니까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장애라는 거라든가 어떤 필요가 있는 그 사람들의 경우도 우리보다 못하다, 어떤 기준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지 않고 각자의 특성으로 보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특성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좀 많을 수도 있고 장애인의 경우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냥 diversity로 보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hopefully 이렇게 그 소수 모형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님들에게도 늘 얘기를 해요. 자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른 애하고 다르다라고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도 이렇게 잘 안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미국의 서비스 분야는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한국도 이제 세분화가 좀 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사회복지가 훨씬 더 특수교육보다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이 그렇게 큰 그러니까 위치라 그러면 뭐 결국은 예산적인 입장에서 그런 큰 위치를 가지고 있고 조직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좀 더 커서 장애인 뭐를 하려면 다 교육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누기로 많이 하는데 말씀을 제가 아는 만큼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당연히 특수교육이 있죠. 특수교육은 그 법이 따로 있어요. 연방법에 있어요. 한국도 특수교육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공립학교의 법인데 일반 공립학교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가 이제 무료인데 특수교육은 0세에서 22세까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18세까지 공부를 하이스쿨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장애에 따라서 전공과가 있어서 뭐 3년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랑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특수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차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 더 좋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취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서 전환 교육을 하고 뭐 그 장애인들의 취업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일부지만 미국은 이 Department of Rehab이 Rehabilitation Act라고 이것도 연방법인데 이게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장애는 좀 더 폭이 넓죠. 예를 들면 저는 특수교육의 대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었고 뭐 박사까지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특수교육의 대상이 안 돼요. 그렇지만 취업에도 사실은 안 되는데 취업에서 제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학교를 계속 취업을 하려면 학교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저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조금 더 크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substance abuse면은 뭐죠? 약물 중독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이 여기에서 디파트먼트 리헵에서는 약물 중독이라든가 무슨 다른 이런 장애가 경환 장애도 여기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건 아예 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퍼블릭 스쿨이라면 여기는 재활과가 있어요. 디파트먼트 오브 리해빌리테이션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전공도 리해빌리테이션 카운슬링을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공립학교가 스페셜 에듀케이션 교사가 있지만 여기에도 학교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사 중에 학교, 그러니까 스쿨 소셜 워커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재활과에는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여간 여기서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의료에 있죠. 의료는 메디케어라고 하는 연방법이 있어갖고 물론 한국만큼 의료보험 체제가 좋은 건 없죠. 전 국민 모든 사람에게 다 되죠. 근데 메디케어는 요거는 65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만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러니까 영세민이 아닌 그냥 사람들 65세까지는 이거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은 의료보험이 전 국민을 커버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정신건강과가 따로 있고 아동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립생활을 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랜터만 액트는 캘리포니아 법인데 이와 비슷한 법이 각 주에 다 있어요. 그거의 키는 뭐냐면 지적장애, 그러니까 발달장애죠. 지적장애만은 아니에요. 발달장애. 그래서 18세 이전에 나타나는 그런 장애, 지적장애 있죠. 뇌성마비, 그 다음에 자폐, 간질, 그 다음에 다른 게 아더가 있는데 다른 피지컬 컨디션으로 지적장애와 비슷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은 18세까지, 그러니까 한 4-5가지의 그 범주를 놓고 그분들은 0세부터 죽을 때까지 서포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 자립생활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조금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회보장국이라고 아예 이건 엄청 큰 연방정부 건데 생활보조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저 같은 경우는 67세가 되면 그 세금을 따로 내가지고 모음을 모아놨던 돈이기 때문에 67살이 되면 죽을 때까지 받아요. 얼마만큼 내가 부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금이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연금이랑. 근데 67세가 넘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돈이 장애인이거나 영세민의 경우는 아무 때나 나올 수가 있어요. 67세 전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렇게 커버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가 생활인 경우는 리저널 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리저널 센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그런 건데 이건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은 대학교죠. 근데 이 대학교에는 주립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주립대가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이 있는데 이것은 잡을 잡는 데 필요한 고등교육이라 그러면 취업해서 돈을 내줘요. 그러고 이제 그 생활비, 그러니까 그 뭐죠?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그러니까 영세민으로 받는 경우하고 장애로 받는 경우도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립대학은 아니죠. 사립대학은 돈을 엄청 내고 다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수단이 있죠. 교통수단은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은 시정부와 이거는 제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타봤어요. 이 차가 어떤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글로 쓴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비디오 테이프를 조금 해갖고 올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시정부에서 보통은 해요. 카운티 정부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뭐라 그러죠? 정치 그걸 보면 이렇게 미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연방 정부잖아요, 그렇죠? 연방인데, 그러니까 50개 주가 있어요. 요 캘리포니아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고, 하여간 50개 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50개 주, 그다음에 각 주는 이렇게 카운티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군 같은 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 그다음에 주 정부, 카운티 정부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카운티 안은 다 작은 시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왜 리 이렇게 막 있었는데 미국은 그냥 카운티까지가 연방 정부의 끝이 카운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카운티 안에는 다 작은 시로 되어 있어갖고 그 시는 뭐라 그러죠? 자율적인 그 시예요. 시정부가 따로 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정부에서 운영을 하거나 카운티 정부에서 뭐를 한다 그러면 이건 연방 정부까지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정부하고 카운티 정부를 나눠 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재택 서비스는 장애가 그러니까 고령자시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집으로 직접 이제 서비스를 해주러 가요. 근데 그건 바로 카운티 정부에서 해준다.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손을 못 써서 뭐를 못 하겠다 이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 한 60세, 70세 이렇게 되면 주정부에 이제 신청을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 와서 좀 이렇게 치워주기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밥도 조금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이러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100시간을 준다거나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요. 근데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67세 전에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런 거를.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 있는데 주택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LH라 그러나요? 주택공사 같은 데에서 집을 지을 때 affordable living이라고 그래갖고 좀 싼 주택도 만들기도 하고 옛날에 그래도 주공도 요즘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저소득층을 위한 그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저소득층인 분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분들은 다 저소득층이니까 그분들을 위한 유니트들이 또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유닛이 따로 있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저같이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는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ADA 유니트라고 부르기는 해요. 아카모데이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유니트가 있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 어포더블 리빙에 들어가면 내가 버는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거에 3분의 1만 내면 집값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불을 번다. 소득이 1,000불이다. 그러면 333불만 내면 되는 거고 내가 월급이 300불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0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수로 따지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방수는 나 혼자 살면 방 하나. 예? 이렇게 리빙룸 있고 키친 있고 그다음에 부부가 살아도 방 하나. 근데 부부하고 애가 하나 있다. 그럼 방 2개. 그다음에 이제 애가 둘인데 같은 섹스, 젠더가 같다. 그러면 방이 2개. 근데 남자아이, 여자아이다. 그럼 방 3개짜리를 줘요.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 소득의 3분의 1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하여간. 그래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요거는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기가 0세에서 22세까지는 IP라 그래. 이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별화 교육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교육만 담당이에요. 딱 정말 에듀케이션만 담당. 그러다 보니까 IPE라는 것은 Individual Plan for Employment예요. 그러니까 Department of Rehab에서 하는 건데 요거는 취업에만 관계를 해요. 근데 요거는 18세부터 뭐, 그러니까는, 내가 일하는 나이까지니까 뭐, 여기는 저게 없어요. 정년이 없으니까 내가 68세에도 일하겠다면 하는 거니까, 뭐 하여간 일하는 나이까지 예요. 그런데 요 바로 사이가 뭐가 겹치느냐 하면, 여기까지가 22세고, 여기가 18세잖아요. 그러니까 22세고, 18세에서 22세가 겹치니까, 그때를 요 트랜지션 플래닝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인디비주얼 프로그램 플래닝은 이제 이건 여러분들에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회복지 플랜이에요. 그럼 그거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있는 경우는 리저널 센터에서 이거를 담당해요. 리저널 센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담당하고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경우는 바로 소셜 시큐리티 연방 정부의 그 소셜 서비스에서 하고 이제 뭐 노인분들은 또 이제 그 노인분들을 위한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고 그런데 영세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진짜 다 있어요, 이거는. 그럼 이제 장애인 지원금, 이게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원금은 사회보장에서 나오죠. 사회보장이 바로 SSA라 그래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라고 연방정부의 가장 큰 건데, 거기에서 사회보장 지원금이 있어요. 잠깐 말씀드렸죠. 캘리포니아가 매달 주는 돈이에요. 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SSI 같은 경우는 아마 한 780불 한 달에 이 정도 나와요. per month. 근데 뭐 좀 가난한 주 같은 경우는 450불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집 없고 이렇게 길거리 생활을 하려면 캘리포니아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가난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워낙 잘 살아서 모여요. 그래서 이렇고 근데 이 사회보장지원금은 이제 SSI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조 생활지원금이에요. 그런데 이 SSI는 받으면 자녀들도 지원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거는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뭐 16세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 어린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의 보조금이 한 450불 정도 나와요. 조금 적을 수도 있고 450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비 지원이 식생활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푸드스탬프라 그러는데 그 푸드스탬프가 한 250불 정도 되나 280불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되면 의료보험이 공짜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요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돈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거의 한 1,500불 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집값은 요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집값은 한 250불 내면 되고, 그쵸? 살만하죠? 먹고 살만하다. 근데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보장 지원금을 받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들은 재활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게 돼요. 그 다음에 교통비 지원 다 되죠. 교통비 지원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주택 지원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1만 내면 되는 3분의 1만 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택 서비스는 뭐 나이가 있어도 받고, 이제 장애가 있어야 받고, 가난했을 때는 이거 받지는 못해요. 이제 장애가 있거나 하여간, 뭐 이렇게 못 써서 일을 못해서 받는 거니까 요 재택 서비스는 못 받지만, 이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교수 생활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그때 30년 전 제자가, 지금 저보다 좀 연세가 많은데 그분이 장애가 심하게 있으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25년 전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거를 다 안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그 자존감이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려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라 그러더라? 그 당시 그러니까 연봉 4만 5천 불 받는다면은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아마 한 8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 이거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포기 못해요.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 아까 어떤 데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 기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는 뭐 가족과 살고 있으면서 아니면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필요한 거를. 그 다음에는 보호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조금 어린 경우기는 한데, 그러니까 파스터 케어라 그래서 이제 혼자 살기가 뭐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가정에 보호 가정에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애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의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역사회에, 이제 뭔가, 이것도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그룹홈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여기 있다고 봐야죠. 그런 거지. 근데 그거 말고 24시간 간호활동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24시간. 간호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설이, 과거에는 이게 시설에 해당했어요. 그러면 1인당 연간 비용이 여기는 엄청나요.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예요. 한 10여 년 된 자료니까 이 돈은 더 올라갔겠죠, 지금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비율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그 그룹홈이나 이 시설에 가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면 거의 3분의 2로 줄어요. 이게 돈이. 근데 이분들을 어떤 그 가정에 보내고 그 가정에 그 보호 부모들이 있어갖고 한 거면 거기서 또 반으로 줄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럼 자기 집에서 살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비스를 준다 그랬을 때 굉장히 돈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보면 같은 한 500만 불이죠. 500만 불을 가지고 보면 여기는 39명밖에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500만 불의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근데 여기 이렇게 보내면 2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과연 어떤 게 가장 좋을 것이냐. 이 시설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아까 말할 때는 뭐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 뭐 사실은 경제적이다 그랬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가장 비싼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했을 때 이렇게 사실은 더 많은 사람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시설 서비스에서 우리가 가정 중심 또는 지역 중심의 서비스를 변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탈시설화를 통해서 3,000명, 10,000명 들어가는 그런 시설은 없고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중심으로 아니면 그룹홈 중심으로 가는데 그룹홈도 뭐 15명 미만이어야 된다라든가 이제 이런 그런 이제 뭐 조례들이 막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서비스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서비스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더라.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보면 일단 롤 모델이 없다. 여기도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좀 편안하게 훨씬 더 좋게 잘 살고 통합되고 친구를 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격리되어 있었다면 지금도 그런 거죠. 가정에 있어도 가정에 격리되어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그냥 뭐 인간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지불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에서 보내주는 사람이 와서 뭐 목욕도 시켜주고 뭐 이러지만 결국은 지불을 받은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인 거지 그냥 사랑하고 뭐 좋아하고 친구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의존성을 높인다. 장애인분들에게 독립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의존하게 한다. 그리고 가정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선택권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겠다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더 심하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좋은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휠체어가 필요하다. 한꺼번에 쫙. 뭐 보장구가 필요하다. 한꺼번에 쫙. 뭐 쌀이 필요하다. 그냥 온 집안에 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주는 대로 그냥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거니까 개인적인 어떤 목표도 없고 동기도 없고 희망이 없다. 그 다음에 결국은 만들어진 환경이지 자연적인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장애인들의 삶은 아무리 지금 가정에 들어와 있고 지역사회에 있어도 일반인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 조금 나아요. 진짜로. 미국에서는 뭐 돌아다니니까요. 일반인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들의 시설을 여기다 짓겠다. 장애인 학교를 짓겠다.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난 본 적도 없고 그냥 볼 때 다 나쁜 것 같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런 말들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죠. 이 비저빌리티 요거에 대한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할 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봉인 거죠. 일반인들이 비장애인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들은 장애자에게 서비스를 준다고 하는 그거로 나라로부터 지속적인 수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애인이 수입원인 거예요. 비장애인들의.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 화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휠체어를 고쳐야 되는 경우인데 휠체어가 나라에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엄청 비싸요. 제 휠체어 하나가 25,000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돈이니까 그냥 돈만 돈이니까 비싸. 의료 이렇게만 붙으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운전할 때 이렇게 이렇게 봉을 이렇게 달잖아요. 그래서 위를 운전대를 좀 돌리기 쉽게 이렇게 봉을 다는데 이쁜 거를 내가 가서 산다. 15,000원, 15불이면 사요, 그거를. 근데 이게 장애인 차량용이다? 80불로 폭 뛰어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내가, 아니, 얘는 이건 왜 80불이고 이거는 내가 15불이면 사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거는 이게, 라이어빌리티,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 이렇게 했대나?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내 눈에 보기엔 똑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속적인 수입원이에요. 휠체어 파는 사람, 장애인 서비스 해주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장애인이 이렇게 돈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요건 하여간 요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미국 장애인들에게 한국보다는 예산도 많고 보조금도 많고 보조금 종류도 너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못 찾아 먹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인 보조금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없다, 일할 능력이 안 되고 가난하다라는 걸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크라이테리아잖아요, 그죠? 나라의 보조를 받으려면 네가 일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가서 일을 해, 최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는 보조금인데 일을 나가서 하라고 막 또 이제 서포트를 막 하죠.
그러면 바로 아까 같은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특수교육을 해봐도 그래요. 어떤 엄마 이제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겠어요. 1, 2, 3, 4 뭐 네 이름 쓰기 뭐 가나다라 ABC 다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와서 딱 뭐라 그래요. 전 처음 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미국 교수로 와갖고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 너무 많이 가르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열심히 가르쳐갖고 말이야 얘가 막 글도 줄줄 읽고 이거를 꿈을 갖고 가르치는데 그랬더니 걔가 3년마다 그 지능검사 시험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보조금이 결정이 되는데 괜히 하나라도 더 맞아가지고 아이 그 70 맞아야 70 미만으로 맞아야 되는데 71점 맞으면 이게 다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르치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냥 잘 놀게 해달라. 저는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 제자이면서 그 장애인인 그분도 그 당시 30년 전에 4만 5천 불 연봉을 받는다면 그만두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4만 5천 불을 줘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일 잘릴지 모레 잘릴지 뭐 3년만 하고 못할지 모르는데 이거는 받으면 평생 받는 거잖아요. 의료보험까지 한꺼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은 안 받아도 의료보험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료보험이 없어지고 그게 같이 가는 거니까 수입원이 없어지면 내가 그까짓 거 일해가지고 그 더러운 소리 들으면서 그까지 돈 조금 받자고 이럴 필요가 있나?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장애인들의 제가 삼육재활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일을 할 동기유발이 있는가 장애인들에게 그런 걸로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런 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 석박사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에 장애인들이거나 영세 가정 지원이라든가 노인들은 뭐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죠? 노인분들은 뭐. 근데 이런 문제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당연하죠. 근데 고추장을 담그면 꼭 그 장에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거에 의존하고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할 수는 없고 정책을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그리고 그나마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러면 그 보조금을 그전에는 80불 이상 벌면 안 줬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라 그러면 매월 생활보조금이 나와요. 근데 생활보조금을 받으면 의료보험이 같이 와요. 장애인들에게 의료보험은 굉장히 큰 거예요. 차라리 정말 이 돈은 안 받아도 이 의료보험은 꼭 필요해요. 병원 가고 뭐 이러니까. 그 다음에 재활부 직업훈련이 같이 따라와요. 취업 프로그램을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이 저렴해요. 식료품비도 주지, 교통수단 이 모든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월 수입이 있으면 이것이 다 삭감이 된다. 이걸 다 잃어버린다. 오케이, 제가 뭐 정말 그 마이크로소프트웨어로부터 와서 일을 하면 8만 불을 준다 그럽시다. 그래서 제가 가서 뭔가를 하나 일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잘리겠죠. 완전히 삭감돼 버리겠죠. 없어졌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서 했지만 프로그램을 내가 더 이상 개발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한 1년 후에 잘렸다. 그럼 다시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다시 뭐 서류부터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많은 장애인,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장애인 분들은 그냥 이망 딱 들어갔으면 절대로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 제도의 문제점이기는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문제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다 이거 바꿔가지고 둘 주자 이런 거는 안 돼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면 바로 없어지던 게 이제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겠죠. 티켓 투 워크이라 그래갖고 직업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인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잠깐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파트타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불씩 보조금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1불을 벌면 요거에서 50센트가 깎이는 거예요. 반만 깎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100불을 벌면 여기에서 50불만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불만 깎으면 950불을 보조금을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여기 100불이 생기니까 사실은 더하면 그러니까 1,050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에 있는 것보다는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자립을 위해서는 요 돈을 이렇게 번 거에 대해서는 반으로 여기서 이렇게 삭감해 가는데 자립을 위한 그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불을 모았어요, 벌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불을 뭐 적을 때는 근데 한 200불을 벌었다. 200불을 벌었을 때 여기서는 이제 100불이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200불을 벌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아니야, 100불은 다음에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거나 뭐를 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저축을 하겠어. 그러면 요거는 뗄 수 있는 거예요. 자립을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서 놓으면 그럼 100불만 해가지고 100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50불만 빠져나가는 거. 이거 그 자립을 위해서 적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장애인분들의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요게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장애 관련 지출은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200불을 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독은 미국에서 볼 때 그 장애인을 도와주는 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도 장애인을 도와서 얘가 학교를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들고 가자. 그럼 얘가 이렇게 물고 가준다거나, 야, 연필 떨어진 거 가져와. 그럼 연필도 가져온다. 이제 이런 거를 하니까 개 먹이가, 그쵸? 여기 개 먹이가 70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제 어떤 뭐를 할 때 이렇게 고무장갑을 껴야 돼. 고무장갑 값 20불. 그 다음에 이제 장애로 인해 갖고 뭐를 좀 이렇게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약값 50불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런 장애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을 여기 번 돈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60불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60불의 반인 30불만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서 사회적 그 생활비는 요 30불만 빼고 한다. 그러니까 자립을 위해서 예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줬고 장애 관련 것도 빼줄 수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만뒀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 신속하게 복원시켜주겠다. 이런 프로그램도 생겼고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또 여기도 당연히 이제 또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용하는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그냥 의존적으로 이렇게 돈만 받으면서 자존감 낮게 살아가는 거를 방지하고 일을 하면서 그 자존감도 높이고 자립을 도울까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클린턴 때부터니까 뭐 한 80년대, 90년대 이거 시작해서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나가서 일을 해라. SSI를 받아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